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월간 이선엽.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24년 12월 호입니다. 그러네요. 한 해가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참 소회가 깊습니다. 올 한 해는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렇게 힘든 장이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 저렇게 올라가는데 동참하지 못한 경우도 너무나도 드문 케이스였고 예. 그리고 실제 시장의 호황제가 제대로 반영도 되지 않았었고 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겪지 말아야 될 정치적 불확실성도 겪는 해였었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좀 굉장히 정남이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아이고야. 금뜰세 이슈도 그렇죠, 있었던 것 그렇죠. 같고 뭔가 내가 이제 주식을 한다라는 건 기업의 실적에 신경을 쓰고 기업의 본질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마 올해는 너무나도 많은 기업 실적 이외 본질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신경을 쓰게 만들었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부터도 그렇지만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운 지표거든요. 그렇죠. 판단하기 어렵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게 실제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정말 힘들었다. 그리고 돌아보기도 싫을 정도로 치가 떨린다라는 게 올해 시장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월간 이선엽 덕분에 이선엽 이사님 덕분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예. 뭔가 이제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또 미리 좀 예고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2025년 프로젝트로 이선엽 이사님하고 분기에 한 번씩 특강을 열려고 하는데 그걸 아예 그냥 연간으로 조금 뭐 멤버십을 좀 모집을 해서 진행하는 방안. 요거는 저희가 한 1월쯤에 네. 여러분께 좀 안내를 해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 26일 목요일에 어디냐? 여기 저희 와이즈 클럽에 이선엽 이사님이 등판하십니다. 예, 저희는 이제 매주 세미나를 듣는 와이즈 클럽 이 플랫폼에다가 대부분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모시는데 그래도 실전 투자자들도 모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선엽 이사님께 도움을 좀 요청을 드렸더니 예. 흔쾌히 또 응해 주셔서 26일 목요일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요거 신청하시는 방법은 고정 댓글 와이즈 클럽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그 11월호와 12월호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계엄령, 비상계엄과 탄핵이 있었습니다. 예.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가지고 우리가 이 정치적 불확실성 하면은 이제 트럼프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이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걸 예상치도 못했던 게 나왔죠. 국내에서 예. 그 이후에 어떤 혼란스러운 시장이나 이런 건 좀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흐름일까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했었던 정점은 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끝난 건 아니고요. 혼란은 지금 여러분들 아마 돌아가셔서 보시겠지만 뭐 제가 정치 얘기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네. 뭐 그러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만 얘기를 하면 어쨌든 앞으로 이 탄핵하는 과정이 지금 보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다르게 되게 순탄치 않은 길을 걷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탄핵에 대한 결의안이 들어가면 그 탄핵에 대한 부분들과 관련 있는 사람이 대부분 그걸 받아들이면서 온건하게 뭔가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지금은 보면 되게 맞서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탄핵이라는 것 자체를 지연시키겠다라는 어떤 얘기들이 이렇게 들리는 거 보면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 지연되는 과정 속에서 일단은 지연되는 기간만큼 우리는 불확실성은 계속 안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그 지연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있는 여야의 대치 또 정치적으로의 어떤 여러 가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우리 투자 심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해지고 있는 건 아쉬움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밤 바닥이었을 때가 사실 이번 정치적 불확실성에는 가장 정점이었다라고 보는 게 뭐 많은 분들이 이 정도 얘기 듣고 야 무슨 소리야 앞으로 일어날 일도 무시할 수 없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는데요. 계엄이라는 게 제대로 확대가 돼서 이걸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는 사실 안 온 거잖아요.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정점은 지난 게 맞고 최근에 보셨겠지만 외국인들도 좀 오락가락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팔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뭐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반복적인 걸 보면 이 사태 확산에 대해서 뭔가 조금 이제 경제하고 정치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2월 18일 오후 늦은 시간에 네.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 뭐 바로 내일부터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오랜만에 12월 18일에는 한 2천 몇백억 원 외국인이 순매수를 좀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물론 이거는 또 지나봐야 더 아는 거고요. 또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수급 같은 게 맞습니다. 예. 외인 이탈도 조금 잦아들길 또 바라겠고요. 근데 뭐 팔 게 남았나 모르겠네. 저도 계속 팔았어가지고. 예, 너무 많이 판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마 이제 우리 촬영하는 날 FOMC가 있어 좀 제가 좀 불리하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바로 내일 새벽에 예, 발표가 납니다.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것과 아닌 거는 차이가 너무 커서 뭐 어쨌든 그런 결과들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무래도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환율에 영향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것 때문에 미리 팔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미 닉 티밀하우스를 통해서 연준이 굉장히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체적인 방향 자체가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간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건 또 점도표상으로도 많이 나타날 것 같고 또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당선과 관련해서 이제는 취임 이후에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을 거니 이번에는 조금 금리 인하를 혹시 하더라도 매파적인 인하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당연히 매파적인 인하가 됐었을 때는 전반적으로 볼 때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죠? 우리 원화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달러 싶어요. 강세 원화 약세. 예. 조금 더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월에 금리를 내리더라도 매파적인 인하. 그렇죠. 예. 이번 내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심사숙고할 거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안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준다라는 게 시장의 어떤 반응인 거니까요. 물론 이제 이건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 영상이 올라간 거 여러분이 보실 때 즈음이면 아마 뭐 결과가 점도표도 나오겠죠. 공개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점도표도 지금은 25년 4회 인하에서 한 3회 인하 정도로 좀 줄이지 않겠느냐. 지금은 이런 게 2회까지도 컨센서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2회까지요? 네, 그래서 한 2번 정도 내리지 않겠느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뭐 그런 점들은 봐야 되겠죠. 뭐 극단적인 사람들은 올해가 끝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국에서 말입니다. 근데 그건 좀 제가 볼 땐 너무 나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번에 점도표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이 중요한 건 일회성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석 달 전에 있었던 거하고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다음 석 달 후엔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게 1년 내내 내년의 추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어차피 3개월. 어차피 3개월이 있었던 거 또 바꾸는 거니까 바꿔 얘기하면 사실 유통기한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번에 얘기하는 그러니까 당장 내일 아침에 얘기하는 이 얘기도 사실은 한 달 뒤에도 뒤집어질 수는 있는 거예요. 다만 점도표에 찍지 못해서 그런 거지. 뭐 분기 한 번씩 찍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실제 뷰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서도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와 또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뭐 단기적인 흐름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으나 그게 뭔가 큰 추세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금까지의 미국 증시만 놓고 보면 물가가 어떻게 나오든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뭐 크게 흔들리지도 않았고 금리 전망이 어떻게 되든 심지어 10년물이 4.4%까지 국채금리 올라가더라도 뉴욕 증시는 막 사상 최고치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올라가고 있었고 우리가 걱정이네요. 근데 이사님 최근에 그 다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신 네. 썸네일을 보니까 네. 한국 경제 무너진다. 이대로 가다간 다 죽는다. 이렇게 써 있던데 썸네일이 정말 하신 말씀이세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의 특성상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제가 그래서 유튜브한테는 항상 많이 혼내요. 보통 제목을 달 때는요. 제목을 달 때는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한 거를 함축적으로 의미를 담아야 되고 함축적이되 그래도 뭔가 알기 쉽고 정말 한 번에 확 와닿게 지어야 되면서 유튜브의 특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자극적이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말을 좀 과장할 수는 있어도 안 한 말을 쓸 수는 없는 그렇습니다. 건데.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처음에 분명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여러 공약을 얘기를 했지만 그 공약 중에 상당수는 협상용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 하고자 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공약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공약을 지킬 건데 어느 정도는 협상용이고 어느 정도는 공약을 지킬 용이기 때문에 사실 한 절반 정도는 지킨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제목이 아예 공약을 안 지킨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의도는 그렇지만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제목을 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옛날에 이런 말을 했는데 왜 다른 데서 이런 얘기를 하니라는 그렇죠. 비난을 많이 받는데 맞아요.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들어봐야 되는데 바쁘신 분들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썸네일만 우리 투자자분들의 잘못은 아니세요. 그거는 달아주는 분들의 잘못인 거고 저는 그래서 최소한 나와주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서로를 위해서
왜냐하면 유튜브가 그 나오시는 출연자분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렇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거기에 대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도 압니다. 제목 따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저도 모르진 않아요. 그게 또 조회수를 좌우하고. 그럼요. 그리고 저도 애널리스트 생활할 때 제목 따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어떤 리포트 제목을 달아야 내가 이 얘기를 투자자분들이 보셨을 때 이 의미를 받아들일까 이걸 걱정을 해야 되는 건데 아마 매일매일 하신 분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건 차치하고 나서더라도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도 맞고 그다음에 우려스러운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거 예. 맞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 경제가 어렵다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는 40년 만에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40년 동안 익숙해졌었던 세계화라는 틀이 바뀌는 거잖아요. 탈세계화로. 네. 그럼 정말 큰 변화고 그러면 지금 많은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보셨던 지금까지 성장해 오셨던 그 경제는 전부 다 사실 이전 경험인데 사실 의미 없는 경험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데이터상으로 이제는 기존에 내가 40년치 데이터를 모아서 시장에 이랬습니다라는 게 아예 바뀌어지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구조가 큰 바뀌어 있었을 때는 얼마나 우리 국가가 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 그 변화에 최적화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이란 경제가 또는 한국이란 기업이 더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건데 지금 어떤 이런 변화 속에서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여기저기서 너무나도 안 보이는 거죠. 가야 될 길도 확실해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방법도 대부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현재 계속 시간만 보내면서 앞으로 우리는 더 그 어떤 구조 변화 속에서 더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 이런 어떤 상황으로 계속 나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얼마나 과감하게 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많이 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뻔히 알고도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우려스러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처럼 과감하게 또 빠르게 대응을 지금은 또 못하게 되면 이 위기를 그냥 위기로만 얻어맞을 그렇죠. 수밖에 없는 예. 거고. 항상 근데 위기는 기회거든요. 그렇죠. 예, 말이 위기인 거지. 이 위기는 누구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동안 제가 볼 때도 한국이라는 국가는 되게 역동적이었고 우리 뭐 국민들께서도 너무나 부지런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제 국가에 대해서 서로 이제 국가관이나 애국심 이런 것들도 투철하셔서 너무 잘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뭐 국민분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요걸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들에서 지금 너무나도 심하게 삐걱대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잃으신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도 그다음에 기업도 국가도 같이 똘똘 뭉쳐서 우리 한번 이렇게 갑시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라는 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러게요. 저희도 한국 경제 무너집니다. 이렇게 썸네일 써야 클릭 수가 많이 나올 텐데. 하여튼 뭐 특정 채널을 저희가 뭐 지칭하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그 어찌 됐든 간에 이게 탈세계화 또 비상기업 이런 위기 상황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왜 그 예전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저도 많이 좋아합니다만 그 포스터에 그거 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또 우리 한국 경제가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답은 있어요. 행동을 안 하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예. 답은 뭐 명확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도 명확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못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우린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손발이 묶여 있는 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경제를 사람하고 꼭 빗대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다쳤을 때도 어디 가서 부상을 입었을 때도 보다 빠르게 대처를 하면 그 부상이 최소화될 수 있고 후유증도 적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상을 방치를 하면 별거 아닌 것도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뼈가 잘못 붙게 되고.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뭔가 행동에 정말 크게 나서야 되는 상황인 건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대선이 있었었고 지금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바뀌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한국만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아쉬움도
너무 크죠. 그 남은 과제들은 이제 또 하나하나 질문을 또 네. 드려볼게요. 일단은 좀 시장 관련된 질문을 더 드려보자면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이게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직후부터 연기금의 순매수세가 엄청나게 세게 들어오고 예. 있습니다. 기존에 뭐 몇백억 정도 샀다 팔았다 했다면 이제는 막 천억 단위로 하루에 막 사는 그런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혹자는 연기금의 시장 방어다 혹은 너무 동원되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쌀 때 사는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조건 어려우니까 연기금을 동원해야 된다라는 건 저도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단순한 동원이라면. 예, 단순한 동원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우리 노후저금을 털어먹는 거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싸다라는 데 인식은 있는데 이게 최근에 우리 지수가 많이 하락한 게 옛날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서 저도 조금 꺼림칙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보통 옛날에 연기금이 많이 주식을 살 때는 우리나라 주식이 급락했을 때죠. 네. 그런데 우리만 급락한 게 아니라 미국도 다 같이 급락할 때였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외부 요인으로. 예, 외부 요인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었을 때 또는 큰 위기가 왔었을 때인데 이럴 땐 주식을 사도 되는 게 뭐냐면 글로벌에는 모든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해서 부양책을 내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거죠. 네. 일부러라도 더 사야 되는 건데 네. 지금은 우리만의 문제라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같이 무너져 있다. 아니면 뭐 유럽 국가도 완전히 진짜 무슨 일이 생겨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라면 사실은 그 다음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의 어마어마한 부양책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로 인해서 우리의 수출 여건이 좋아질 거니까 당연히 그땐 사는 게 맞는 건데 지금은 과연 그런 거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지금 미국은 경기가 과열되고 주가가 사상 최고치여서 이번에 FOMC에서 잘하면 금리를 덜 내릴 수 있다 얘기할 정도로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상황이 다른 거 보면 지금 사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아닌 건지는 저도 참 판단이 잘 서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명확하게 잘한 겁니다. 아니면 잘못한 겁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만의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걸 동원된 거로 사는 건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동원된 거보다는 제가 일단은 기금을 왜 샀는지 잘 모르니까 그게 아니라 원래 기금이라는 건 뭐가 있냐면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전략적 자산 배분에 있고 또 하나는 전술적 자산 배분이 있는데 그 안에는 한국 지식을 내가 전체 포트에서 얼마를 담는다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채우는 거라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주가가 빠지면 그렇죠. 그냥 비율이 줄어들 거니까. 산술적으로 담고 있는 비중이 낮아진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좀 더 사야 되는 예. 거잖아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필요한데요. 기금은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건 어떤 경우가 있어도 바꾸지 않아요. 몇 년에 한 번 바꾸든가 그런 거고 네네. 전술적으로는 바꿀 수 있는 건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 10%, 한국 주식 10% 이렇게 돼 있다라면 지금 말씀 잘 주신 게 갑자기 미국이 너무 올랐어요. 그럼 나는 미국 주식 10% 담으려고 했는데 저절로 12, 3%가 되고 우리 건 빠져서 한 7, 8%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저절로 기계적으로 채우게 돼 있어요. 그거는 연말에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측면에서 이번에 산 거라면 제가 아직 조사 안 해봤으니까 산 거라면 굳이 비난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 그건 당연히 전략적 자산 배분에 의해서 그거는 운용의 어떤 룰인 거고 그건 지켜야 될 룰인 겁니다. 그러니까 밸런싱 하는 거죠. 밸런싱. 맞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기금 운용 담당자였던 거 알고 계실 겁니다. OCIO라고. 네네네. OCIO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OCIO가 여러 기금들의 전략적 자산 배분해주고 전술적 자산 배분해주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뭐 특정 자산이 많이 오르거나 내리면 이 자산의 배분이 그 규모가 틀어지잖아요. 네. 그럼 그걸 꼭 여러분들 리밸런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혹시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국내 주식이 너무 많이 내려서 외국 주식은 또 많이 올랐고 그래서 아마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많이 줄은 것 때문에 기계적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가 말한 후자가 맞다라면 그건 비난의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야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우리 재산 없애는 게 맞냐라고 얘기를 하면 만약에 후자라면 그건 오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동원된 거다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제 해외 주식, 특히 이제 미국 주식으로는 네. 굉장한 또 부를 일구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해외에서 국부로 이제 벌어오는 건 좋은 겁니다만 국내 증시에서 이제 자꾸 녹아내리고 있어가지고 미국으로 계속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분들이 미국에서 돈 벌었다고 해서 일종의 뭐 바벨 전략처럼 다시 미국 주식 팔아갖고 국장을 사겠는가?
다시 국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별로. 왜냐하면 저도 그렇잖아도 최근에 여러 고객들한테 이제 미국 주식 있는 분과 없는 분의 차이 때문에 지금 굉장히 항의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지만 예.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했더니 어쨌든 지금까지 매일 올라가요. 두 번째는 정상적인 일에 신경을 쓰면 되는데 한국 시장은 너무 비정상적인 일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 기회가 있다 없다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시장의 이 변동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냥 기업 실적만 예. 보면 좋을 텐데. 그것만 보면 좋겠는데 그냥 좋은 기업만 보면 좋겠는데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실적도 반영도 안 된다 그러지 뭐 별일도 아닌 일 가지고 훅 빠지질 않나. 또 이제 그렇다고 미국에 가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 지식을 경험해보고 나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기업들이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게임이 안 되죠. 글로벌 메이저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이 훌륭한 몇 기업이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글로벌에서 뭔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과 우리 기업들을 같이 사고 놓고 보면 이게 불안감이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다가 AI라는 게 시장의 화두인데 우리나라 AI 관련주도 테마밖에 없잖아요. 거기는 진짜가 있는 거고. 아니 그러면 진짜를 사지 누가 테마를 사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주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급등나게 한국은 심하지 않습니까? 변동성도 크고. 이걸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배당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주주 친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주식하고 해외 주식하고 너무 차별이 많다 보니까 일단 안 가신 분들이 여전히 많지만 가시고 나면 한국으로 넘어오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버리더라고요. 예, 이게 더 좋은 걸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급적으로 그래서 더 취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안 그래도 네. 시장도 작았는데 수급적으로 더 취약해지다 보니까 약간의 악재만 생겨도 거의 뭐 우수수수 떨어져 그럼요. 버리고. 이거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늦게 간 거지 앞서 말씀드렸던 연금들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우리나라 연기금들은요 거의 대부분 몇 년 전부터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을 크게 줄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 시장의 비중을 굉장히 크게 늘렸는데 그분들한테 비난하는 분도 있었지만 야 우리 자금인데 왜 우리 국내를 떠나느냐 말씀을 주시지만 만약에 국내 연기금들이 한국 투자하면 주식 못 팔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연금 나이가 들어서 연금을 받을 때 그걸 팔아서 줘야 되는데 팔 수가 없는 상황이 와요. 한국에 투자를 하면. 왜? 지금 연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팔아도 이렇게 빠지는데 개인이 팔아도 이렇게 빠지는 시장에서 그 뭐 수백조 원, 수천조 원 운영하는 연기금이 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 와르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도 원활하게 돈을 내줄 수 있으려면 한국 시장 가지고는 확실히 안 되는 건 분명하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땐 그래서 한국 시장 비중을 늘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개인한테도 똑같이 이제는 적용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개인분들도 이제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해외 주식을 하기 시작했고 물론 해외라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지금 올해라서 그렇지 시간을 앞으로 돌려보면 우리가 미국보다 좋았던 적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2010년대 중후반부터 그 플랫폼 경제가 되면서 그때는 이제 플랫폼이 아무래도 미국 중심으로 많다 보니까 미국이 조금 더 비교 우위를 보이면서 우리가 미국이 더 좋은 것처럼 보여서 그런 거지 사실 시장의 선택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도 분명해 보이는데 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이라든가 시장의 사이즈라든가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 중에서 미국은 기업의 본질에 우리는 그 외의 것들에도 너무 많은 것들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피로감을 너무 많이 느끼셨을 거고 그 피로감 때문이라도 사실 옮기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새 돈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 모를까 가신 분들이 일부러 회귀하는 건 저는 굉장히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그분들이 이럴 수는 있죠. 내가 해주식 많이 했는데 일부 또 좀 돈 있어도 한국도 해보지 이럴 수는 있는데 미국 갔다 이제 한국이 더 좋으니까 우르르 오겠다. 물론 나중에 막 우리나라 갑자기 뭔가 크게 급등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울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뭐 연기금도 국내 증시에서 수익을 더 높이면 되는 거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수탁자 의무를 그럼요. 다하면 되는 그럼요. 거긴 한데 예. 물론 이제 그 앞에서 아니 절대적으로 수익률만 놓고 보십시오. 국장에서는 거의 이제 안 잃으면 다행이고 미장에서 이렇게 많이 벌어오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미장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전략적 자산 배분할 때는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이제 국민연금을 비롯한 모든 기금은요 1년에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목표 수익률 얼마를 달성을 해야 연금을 줄 수 있지라는 게 있고 이
기금의 또 우리 성격에 따라서 안을 수 있는 그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허용 위험 한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필요 없고 일단 이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한국 시장을 넣어놓으면 이게 안 맞춰져요. 아. 예, 그래서 부동산도 많이 투자하고 보통 대체 투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대체 투자도 많이 늘고 있고 해외 쪽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게 안 그러면 그나마도 고갈될 거 그나마도 못 받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으니 받기 위해서라도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사이즈에 비해서 한국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일단 저희도 그 와이즈 클럽 비롯해서 1월에도 또 계속 해외 주식 쪽 네. 콘텐츠 많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거 기대해 달라 그러면 또 이제 국장을 또 등지는 것 같아 또 마음이 아프긴 한데 어쩔 수 없이 그게 또 현실이고. 뭐 이제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와이즈 클럽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애국심도 중요한데 일단은 내 돈부터 벌고 보자. 그렇죠. 이제는. 예. 그게 우선 중요해요. 예, 그게 우선이죠. 뭐. 근데 이제 국장은 지수 자체도 지지부진하고 수급도 얇고 뭐 변동성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웬 테마주만 또 날립니다. 요즘은 또 그 정치인 테마주. 그럼요. 이런 테마주들이 창궐 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이런 테마주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서 이게 좀 연결이 되는데 네.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대점을 넘었다는 얘기하고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향후에 또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후보들이 될 거다라고 움직이는 이런 모습인 건데 그래도 시장이 아직은 조금 뭔가 수익률 게임을 위해서 뭔가 찾으려는 노력들을 하는 거 보면 투자 심리가 많이 꺾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게 하락장을 의미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극단적으로 나빠지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점에 일단 초점을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테마주와 관련해서는 그 각자 개개인의 몫인데 저는 항상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 보면 주변에 잘 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은 재밌게도 이분들은 테마주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시장에도 굉장히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네네. 기술적 분석만 하신 분이 있고 네. 어떤 분은 기본적 분석을 중시하시는 가치 투자자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진짜 상담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여의도 내에서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는요 오로지 테마주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 테마주만 하신 분들은 정말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누구 수혜주 수혜주를 그죠. 어떻게 여기서 잘 찾았는지 자기 블로그 그, 카페에 막 예. 올리고. 그 부지런함의 극치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준비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개인들이 제가 볼 때는 같이 뭔가를 겨뤘을 때는 여러분들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가급적 너무 단기성인 이 테마주와 관련해서는 조금 가급적이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죠? 그냥 보지도 않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잖아도 좋은 종목 찾아야 될 상황에서 이런 데 왔다 갔다 하시면 그 피로감은 더 극해질 것이다. 올라가도 올라가는 이유도 애매한 거잖아요. 그 사람하고 친해서 그렇죠. 그 사람이 이 고등학교 나와서 뭐 이런 만들어지는 식인데, 거죠. 예, 사실 아무런 기업 가치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분들로 인해서 있는 가치는 없는 건데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제자리에 올 걸 고민하고 한다라는 건 저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과감하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면 테마성 주식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임발부되지 말자. 그냥 우리가 지켰던 정도를 걸으면서 하시는 게 저는 올바른 투자의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하고 싶으면 본인의 주식 포트폴리오 내에서 한 1%? 예, 진짜 퍼센트 뭐 정도? 장난삼아서 하는 정도는 모르겠는데 또 투기적으로 하신 분들은 공격적으로 저도 하시는 분을 뵈서 뭐 잘하신 분도 있고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결과가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래 하면. 네. 그렇죠. 일단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뭐 우리 경제는 좀 쉽지는 않긴 합니다만 2025년 전반적인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장이 일단은 트럼프하고 결국은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미국이 바뀌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 어떻게 협상을 할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이게 참 뭔가 시장을 그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한국에 컨트롤 타워가 있고 지금 이제 리더가 제대로 있어서 협상을 한다라고 보면 우려만큼은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트럼프라는 사람이 분명히 관세도 많이 먹일기도 할 거고 시장에 많은 불협화음도 일으켜서 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것도 확실해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겁먹고 있는 정도보다는 훨씬 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어떤 현재 있는 바이든 정부 때도 그랬지만 우리 시장이 좋았었던 건 경기가 대단히 좋았다라는 측면보다는 뭔가 미국이라는 국가가 중국을 견제를 해줘서
그 견제를 해주다 보니 미국 내에서 우리의 입지가 중국과 경쟁하지 않는 구조가 되면서 사실 지수를 많이 이끌었던 거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배터리도 그랬을 거고 음. 변압기도 그랬을 거고 이런 업종들은 우리 기업들이 너무나도 훌륭히 잘한 것도 있지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주면서 우리가 반사의 수익 본 게 훨씬 더 큰 시세를 내는데 역할을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에 거는 기대도 뭐냐면 여전히 중국을 어떻게 견제해줘서 우리가 이런 반사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산업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중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방식을 바꿀 거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얼마나 좋아지느냐 이런 것들은 향후 부양 규모나 시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긴 하지만 중국의 부양 방식이 그동안의 수출 중심에서 내수로 바꿔진다라면 그리고 그 내수에 관한 어떤 정책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면 우리 시장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여부를 봤었을 땐 최소한 그래도 올해보다 나쁘지 않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역시 뭐 대외 경제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없고 한국은 우리는 그게 또 다예요.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우리 내수 안 좋아. 우리 내수 안 좋아도 주가 올라가는 데는 안타깝게도 별 큰 지장을 받지는 않아요. 내수 기업들이 사이즈도 크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그다음에 실제 기업들이 미치는 대기업들이 미치는 영향은 되게 소소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 관련 기업들은 좀 하락할 수 있지만 크게 지수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중앙정치국 회의 있었고 통화정책 관련해서 기존에는 온건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적절한 완화로 좀 바꿨다고 합니다. 이게 2025년에 더 많은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걸 이제 예고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또 최근에 보면 25년 성장률 목표를 그래도 5%로 잡을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것 자체만으로는 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정치국회에서는 원래 숫자를 내는 곳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인대 3월에 있는 것까지 봐야 되는 거고 더 문제는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가 뭔가 좀 정책을 내기에는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중국이 아무래도 볼 때도. 예,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하고 협상을 하고 1월 취임 이후에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를 건들지 알아야 부양에 대한 규모가 나올 거라서 네. 사실 그때 위에 동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분명한 건 우리한테 계속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여기서 경기 부양을 그치지 않을 거고 더 적극적으로 더 강하게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가 이번에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대단히 강력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모든 기대를 대부분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더 큰 게 나와야 되고 더 정밀한 게 나와야 되고 더 타겟팅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아무래도 미국과의 어떤 협상을 기다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국과의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수록 더 빨리 이런 정책들이 가시화될 수도 있겠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내수를 강화하게 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왜 지난번에 중국에서 나와서 10조 위안의 어떤 경기 부양책을 네. 쓴 건 지방 부채와 관련해서 이자를 탕감해주는 그죠? 네.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뭔가 내수 부양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 무슨 소리야? 지금 앞으로 재정 정책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빚을 많이 내서 정말 이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돼 이 기대가 있는데 네. 아직은 그게 현실화된 건 아니라서 아하.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이제는 협상 이후에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 협상 이후에 제일 중요한 건 혹 진짜 내수를 부양하는지 네. 두 번째 어느 쪽을 부양하는지 무조건 내수 살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이런 쪽을 살릴게요라는 얘기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네. 그 타겟팅해서 이렇게 보고 만약에 그런 정책이 나왔는데 실제 중국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의 결과가 유의미하게 눈으로 보인다. 그러면 그건 정말 중국 주식도 그렇고 우리 주식도 긍정적이죠. 뭐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도 거의 뭐 한 달에 2번 정도씩 중국에 다녀올 정도로 네네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변화의 조짐 확실히 보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 뭔가 좋아졌다라고 얘기는 어려운데 분명한 건 이전보다는 굉장히 꿈틀거림의 그 정도가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기름을 들이붓고 불을 지르면 그래도 유의미한 어떤 반등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건 전인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3월까지. 그렇죠. 3월 이전이라도 뭔가 트럼프하고의 어떤 협상이 제대로 끝나면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중국이 이런 걸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전제가 깔릴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된 게 없으니 일단 저 입장에서 조금 기다리면서 그걸 확인하는 게 어떨까 싶은 겁니다. 뭐 물론 이제 트럼프 불확실성이야 뭐 앞으로 한 4년 동안 뭐 계속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경제 계획이나 부양책을 좀 과감하게 쓰려고 해도
먼저 좀 지켜볼 일기예보가 또 필요한 거고요. 진짜 내수 부양책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느 쪽을 부양하는지를 지켜봐야 된다. 사실 내수 중국 쪽 포인트. 부양책밖에 나올 게 없어서 다른 음. 것들을 쓰기에는 지금 투자를 하기에는 중국에 지금 380만 채가 넘는 미분양 주택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주택 부양을 해도 의미가 없을 거고 네. 그렇다고 지금 수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밀어내기 수출을 했는데 이 밀어내기 수출도 중국이 쉽진 않아요. 네. 예, 왜냐면 이제 알리테무 이런 거 보셨을 텐데 마진이 거의 남지 않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고용만 유지되는 건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네. 그게 만약에 트럼프 때문에 막혀버리면 그것도 답이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도 중국 정부가 기다리는 건 뭐냐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어느 정도까지는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관세를 먹이되 그 관세가 전면 관세를 될 것인지 아니면 품목별로 관세를 때릴 건지 또 협상에 따라서 실제 60%가 아니라 더 내려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 대화도 하고 있지 않으니 일단은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시나리오는 있겠죠. 이랬을 땐 이 정도로 간다. 이 정도는 이랬을 때 간다.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여기 협상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중국 상하이 증시 차트만 보더라도 그때 9월 말 예. 엄청나게 공격적인 부양책이 나왔을 때 빡 튀었다가 조정받았다가 이제 갈팡질팡 뭔가를 이제 좀 예. 지켜봐야겠다. 맞습니다. 그런 흐름이더라고요. 딱 증시도 그런 걸 이제 그렇죠. 또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쁜 그림은 아닌 거죠. 왜냐면 이 정도 했는데 여기서 끝이겠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그리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트럼프하고 협상 이후일 거야라는 기대를 여전히 머금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예, 그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 이야기를 조금 더 네. 해볼까요? 미국에서 그런 보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 또 막 관세 올리기 시작을 하면 물가가 오를 것 같아서 주요한 소비들, 큰 소비들을 좀 미리 당겨서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또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실제 물가 자극까지는 아니지만 그 얘기는 맞는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무역과 관련해서 장벽들이 세우기 전에 일단 물건을 사두자라는 어떤 심리들이 강해지면서 실제 미국으로의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도 바로 관세를 먹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 기간 안에 뭔가 불확실성을 좀 덜고자 기업들이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관세 전에 사실 행동을 취하는 거라서 네. 사실 물가를 올려도 제한적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진짜 물가가 많이 오른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오르거나 주거비가 많이 오르거나 서비스 업종들이 많이 올라야 되는 건데 이게 뭔가 단기 수요를 미리 땡긴 거잖아요. 그냥 네네네. 그죠? 네. 뒤에 올 수요를 미리 땡겨서 혹시 있을 만한 가격 장벽과 무역 장벽의 가격 장벽이니까 대비하는 건데 요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제가 볼 때는 길게 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리고 그 정도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왜냐하면 관세가 먹여져서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은 그렇게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러고 또 하나가 그 미국채 금리가 거의 뭐 4.4, 4.3 10년물 기준으로 거기에서 거의 내려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이제 물가가 시원하게 내려오지는 못할 것이다. 이걸 또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정상 시장이죠. 어떻게 정상 보면 시장. 지금 4.4가 높다라는 건 맞는데 예. 일정 수준 이상의 국채는 원래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원래 정상 시장이죠. 어허. 제대로 된 시장.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 그러니까 2008년부터 봤었던 채권 시장은 글로벌 역사상 가장 비정상적인 시장이에요. 너무 막 제로 금리에 네, 익숙해져 제로 있었나요? 금리에 돈 세 번 찍었던 거. 예. 앞으로 이런 거는 오기가 쉽진 않죠. 또 언제 올 수도 있겠지만 뭐 위기가 예. 닥친다면 그 위기가 거의 국가를 거덜낼 정도 위기여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경기가 침체로 가지 않는다라면 원래 3%대 중후반은 정상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40년 만에 경제구조 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채권 투자도 대부분 다 잘못돼 있어요. 우리 지금 채권 투자는 어떤 식이냐면 미국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까지는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뭔가 조만간 이렇게 높은 금리 때문에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갈 것 같다라는 가정을 깔고 팔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면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면 금리가 많이 떨어질 거니까 내가 만기 전에 큰 이득을 캐피탈 게인을 취할 수 있는 게 채권인 건데 네. 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투자했다가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경제 구조가 바뀐 걸 모르고 투자라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채권을 투자하더라도 채권은 여전히 너무 좋은 수단인 건데 이전처럼 금리가 정말
저 밑으로 훅 빠져서 내가 채권을 크게 수익이 날 거라는 가정은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세상이 바뀌어서 옛날만큼 그렇게 수익을 거두는 건 제가 볼 때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올해 내내 그 얘기 많이 했었을 예, 거예요. 제가 예. 채권에 관해서 조심하셔라. 어떤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채권을 만기까지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혹시 중간에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못 찾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게 환매가 안 돼서가 아니라 손실이 나서 평가손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망한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이잖아요. 그쵸, 그쵸. 실리콘밸리 은행은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돈을 가지고 10년물 국채, 그러니까 10년 만기가 되면 돈을 받는 국채를 샀는데 돈이 갑자기 그 다음 날아서 내 돈 내놔라 하는데 그때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쵸, 그쵸. 평가 소신을 받던 거니까. 평가손 본 걸 팔아서 내줄 수밖에 없었고. 아마 제가 내년에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일부는 그렇게 제2의 실리콘밸리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돈이 필요한데 왜 채권이 마이너스야? 라는 악유가 여기저기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뭔가 좀 만기 미스매치가 되면서 네, 개인들의 그렇죠. 자금도.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내가 만기까지 가겠어 하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네. 그죠? 근데 내가 지금 꼭 돈이 필요해. 근데 채권 보니까 손실 나 있어. 채권 손실 안 난다면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의 패턴에 익숙해져 있었던 흐름에서 좀 깨어나야 된다. 이런 많이 지적 깨어나야 같기도 돼. 하고. 지금은 모든 자산이 다 그래요. 부동산, 비트코인, 금 아니면 주식에 이르기까지 경제 구조까지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익숙해졌었던 이 통계는 이미 의미가 없는 통계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샤메 법칙이니 아니면 맞아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안 맞던 것도 이거하고 연결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 그 우리가 자산이 파는 건 예전에 했던 형태를 가지고 이전에 10번 중에 9번에 그랬어.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1970, 80년대 팔지 않았을 거니까. 그럼 보통 90년대 이후인데 90년대 이후는요 이미 지나간 시대예요.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들하고 아예 맞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다시 뭔가 상품을 들이미는 건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내셔도 된다. 뭐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좀 너무 많이 지켜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채권이었을 거고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생각하는 에너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 과거의 패턴에서 뭔가 미래로 좀 찾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쉬우니까. 근데 그 틀을 깨서 또 그때 상황에 맞는 새로운 해석을 해낸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선엽 이사님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예, 과거의 패턴에 얽매여 있잖아요. 사실 이런 과거의 패턴 중에 가장 큰 게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아시겠지만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돈을 못 번다라는 걸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기술적 분석하신 많으신 분들은 나와서 강의할 필요도 없죠. 그걸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근데 유의미한 통계이긴 합니다. 우리한테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라는 데에서는 이견 없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조금 더 재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 저희 YG 클럽 특강 때에도 그 샤메 법칙이라든지 기존의 틀을 어떻게 깨야 하는가를 또 많은 분들이 들으셔서 맞습니다. 그 부분도 예.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뭔가 그냥 떠먹여 주시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또 하나 이것도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일각에서는 계속 그 얘기 나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신 건데 미국 주식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 이제. 과거 뭐 예를 들어서 버핏 지수 같은 것도 뭐 GDP의 뭐 2배 이상 되면 뭐 버블이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와장창 깨지고 계속 또 막 맞아요.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켠에서는 그래도 미국장이 최고다라는 평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그 비싸다라는 표현을요. 올 1월 달부터 들었어요. 올 1월 달부터 어떤 분석들이 있었냐면 네. 너무 7개 종목만 간다. L7. 특정 종목만 가서 했는데 비싸다라는 얘기를 1년 내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 비싸지고 있는 데에 대한 원인은 잘 찾질 않는 것 같습니다. 비싸니까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뭐 싸진 않죠. 확실히 그렇죠. 그러나 지금 비싼 주식들은 빅테크밖에 없더라고요. 또 아하. 미국 주식 보면은요. 아마 오늘 기준으로 보면 다우 지수가 9일 연속 내렸을 거요. 그러게 안 그래도 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 비싸다가 아니라 일부 종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비싼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미국 내에서 주도주라고 했던 기업들은 싸지는 않은 건 분명하죠. 네. 확실히 밸류에이션이 부담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더 가야 되는 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얘기가 충돌을 하는데 전 두 얘기가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비싼데 그래서 미국이 안 될 거냐 그게 아니라 그래도 미국이 더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신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올해 초 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뭐 물가 나올 때마다 고용지표 나올 때마다 이게 어떻게 되니 저떻게 되니 막 계속 봤었는데 이제는 거의 그거랑 둔감하게 나스닥은 2만 선 넘어섰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야 될 때는 우리가 허튼 짓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예. 우리가 물가 걱정하고 고용 걱정할 때가 어때였었어요? 그때 샀으면 지금 테슬라도 더블 이상이 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다른 주 뭐 팔란티어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못 배운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지금 어이없게도 지금부터는 이제 연준에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연준을 별로 신경을 안 쓰세요. 지난번 연준은 사람들이 아예 신경을 안 썼었어요. 네네네. 그렇죠? 그 정도로 되게 거꾸로 움직이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되게 웃긴 건데 사실 일단은 지금 비싼 이유가 저는 그래서 이 비싼 것 때문에 한 번은 쉬어갈 국면이 조만간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돈들이 미국에 쏠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자금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지난주 기준으로만 268조인가 돈이 들어왔다고 골드만삭스에서 자료를 발표했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200조가 넘는 돈이 지난주만 들어온 건지 기간은 제가 좀 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냥 미국만 좋아요라고 해서 들어온 돈들이 한국 돈도 들어가고 뭐 일본 돈도 들어가고 다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오버슈팅 된 거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어떤 식으로든지 저는 한 번은 시키고 가야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어요. 근데 이게 비싸다라는 게 만약에 있는데 여기서 이익이 더 올라가면 또 비싸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린 그걸 따져봐야 되겠죠. 네네. 예, 분명한 건 지금까지 올라온 기업들이 비싼 건 맞는데 이익이 수반되지 않는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거품은 아닌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게요. 예. 근데 그 앞에서 말씀 잠깐 해주셨던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 그 30, 이 9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1970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뭐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수로 맞아요. 연속해서 예. 빠졌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상징을 하는 걸까요? 그게 결국 미국 경제죠. 미국 경제 모습은 그건데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S&P 500하고 나스닥 중심인 건데 네. 사실 미국도 빅테크만 올라가는 거고 빅테크 내에서도 몇 개만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미국 경제가 좋아서 주가가 사상 최고가다가 아니고 미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겼는데 그 성장 동력들의 특정 성장 동력들의 어떤 이익 증가가 크다 보니 그 주식만 올랐다라고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죠. 아마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보시면 뭐 나이키니 스타벅스니 주가 보시면 정말 처참해요. 아유, 포드 주가 보셨어요? 포드 장난 아니에요. 쭉쭉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 주식들은 대부분 다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기술과 관련된 AI와 관련된 그 옆에서 AI와 좀 연결된 이런 기업들만 많이 오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AI 관련주가 올랐는데 AI 관련주 오르고 나서 또 그 옆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자체측 개발하돼서 뭐 브로드컴이 오른다던가 네. 결국 그것도 AI거든요. 그렇죠? 그쵸. 그쪽으로만 지금 시장이 번져가고 있고 나머지 쪽 온기가 없다 보니 지수 간에도 차이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3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네. 일반 종목들도 되게 많잖아요. 엔비디아가 들어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시장의 산업 동력하고 경제를 반영하는 게 조금씩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통 산업이 많으니까 예. 아직까지는. 그래서 미국에서도 빅테크냐 전통 산업이냐 이것도 이제 투자하신 분들마다 수익률이 아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요. 많이 다르죠. 코인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이냐 다른 코인이냐 코인이냐 극명하게 다르죠. 갈리고 예. 있고 자동차도 테슬라냐 아니면 그냥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극명하게 갈리는 거고. 극명 정도가 아니라 지옥과 천국이죠. 아유, 예. 그러게요. 그럼 이제 바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미국 투자도 이제 쉬워지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미국만 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미국 다우로 갔더니 여기는 쉽지 않은 거고 여기가 아닌가요? 예, 아닌가벼가 되는 거고 그래서 빅테크를 갔더니 빅테크 간에서도 또 나뉘어지고 있더란 얘기죠. 세분화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 옛날처럼 미국에 투자하기만 하면 돈 번다가 아니라 이제 미국 내에서도 뭔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오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모르면 그냥 지수를 사거나. 그 S&P 500 지수면 그게 낫죠. 전 세계에서 아마 몇 안 되는 지수 투자하면 그래도 꾸준히 돈이 되는 국가라고. 제가 보기엔 미국 빼놓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은 일단 지수 투자하면 절반은 폭망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아프지? 몇십 년째 여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수를 가지고 중장기 투자하는 거는 일단은 한국에서는 여지까지는 한국에서는. 통용이 안 됐다.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이클도 타고. 그래서 우리나라 ETF도 지수형을 하는 건 제가 볼 때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작정 장기 투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사이클도 봐야 되고 그렇죠. 공부할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훌륭하시긴 하지만 음. 우리가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그러니까 뭐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미국처럼 뭔가 돈을 끝없이 이렇게 창출하는 그렇죠? 그런 기능이 미국보다는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네. 애플이나 이런 애들은 경기가 무관하게 이렇게 막 이익이 안정성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기업들은 경제가 좋을 땐 이득이 굉장히 좋았다가 경제가 어려울 땐 이득이 굉장히 줄어들다 보니 변동성이 커질 그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차이도 있다고 봐야죠. 근데 또 그 변동을 잘 이용을 하면은 또 그 사이클에서 엄청난 부를 또 축적할 수가 있는 게 또 이 시장이고. 저는 그 사이클을 이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한국 그건 시장에서 이제 선수들의 예, 그 사이클을 이용해서 돈 번 분들이 앞으로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사이클도 이미 다 무너졌고 그 사이클 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화학 사이클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화학 사이클이 있으면 화학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제는 한 두 선호 종목도 이제는 안 돼요. 아하. 뭐 LG 화학에서 LG 엔솔도 따로 있고 그죠? 화학에서도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따로 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네, 이 그렇죠. 기존으로 하는 거 다르게. 네. 철강도 포스코도 이제 2차 전지도 있고 그러니까 철강 사이클에 맞고 일반화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많이 망가졌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예전에 있었던 그런 전통 산업의 사이클을 가지고 이제는 투자하는 시대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우리 IT 내에서도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다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IT라고 해서 IT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IT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때 특히 반도체를 해야 되고 할 때는 반도체 해야 돼요가 아니라 삼성 사야 돼요, 하이닉스 사야 돼요라고 물어보는 게 맞는 거지. 반도체 해야 돼요. 아무 의미가 없죠. 어떤 기업은 지금 올 하반기에 내내 빠지기만 했는데 어떤 기업은 그래도 성과가 좋았거든요. 그럼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기업들이 너무 극명하니 그 업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려워졌죠 그만큼. 요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아까 그 미국 주식이 너무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는 지적, 그래도 또 미국장이 최고다라는 요 질문 한번 드렸으니까 요걸 이제 국장으로 한번 대입을 해서 너무 많이 국장은 떨어졌기 때문에 싼 주식이 널려 있다라는 것과 그래도 이익 증가세나 체력이 좀 많이 너무 떨어졌다라는 평가 이제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좀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저는 공감을 하고요. 많이 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싸다라는 정도가 좀 많이 정도로 지나치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주식이 미국 시장이 좀 약간 흔들림에도 아니면 이런 우리가 알는 탄핵 전국에도 덜 빠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극단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싸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지금 모멘텀이 없어서 그렇지 어떤 그 올라가서 한번 모멘텀이 생기면 요거는 100%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제자리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보더라도 시장을 보더라도 뭐 빠져도 지하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그런 얘기도 맞는데 지금 한 지하 한 5층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은 아니고 지하 5층까지 온 것 같아요. 진짜로. 예. 그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싸다라는 데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 뭐 그게 일부 기업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도 인식을 하는데 네. 그걸 다 감안해도 쌉니다. 음. 아마 그래서 그 관련 기업도 지금 너무 안 좋다고 했던 기업도 최근에 안 빠지고 있을 거요. 하여튼 뭐 옆에서 기군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안 좋은 뉴스 나와도 반응을 안 하는 거 보면 좀 극단적으로 좀 많이 싸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딱 그죠. 에휴, 이 값에는 안 팔아. 그렇죠. 장롱에 넣어. 예, 뭐 이런. 예, 그냥 애들한테 주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모멘텀이 좀 생겨야 되는데 결국 또 이제 이익 증가세가 좀 보여야 될 테고 어떻게 좀 보입니까? 내년엔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특히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가 우리한테는 뭐 많지는 않지만 네네. 저 이전쯤만큼 뭐 중국이 좋아진다고 우리가 좋아지는 그림은 아닌 건 맞는데 그래도 글로벌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모멘텀이 그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내러티브인데 역시 여전히 기대지만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들이 하고 있는 움직임들 자체가 저는 비상한 게 얘네들이 그러니까 브로드콤 자체가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가 네. 이제는 기업들이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하고도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들이 혹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이거는 진짜 섣부른 기대인데 저도 오래 기대했다가 한번 폭망한 거라서 혹시 내가 기계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섣부른 기대? 내가 AI를 즐기기 위해서 저기 온디바이스 휴대폰을 같은 거. 바꾸거나 네네네. 뭐 디바이스를 바꾸는 어떤 부분들이 나온다면 확 달라질 수도 있겠죠. 아무리 우리 기업이 최근에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해도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도 기본을 하고 있는 기업인 거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의외의 지수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 뭐 갤럭시 S24도 그랬고 이 뭐라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근데 노트북도 그렇고 뭔가 막 시원치는 않고요. 예, 지금 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기업들은 기술력이 나와줘야 혜택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온 디바이스가 돼서 더 많은 어떤 디램이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수요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죠. 예. 아니면 뭔가 이제 새로운 폼팩터가 나와서 소비 심리를 확 열어버리든지. 일단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렇죠. 어차피 거기에 물건을 만들어주는 기업들인 거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다기보다는 그런 조건들이 형성되면 거기에 최적화돼서 물건을 팔면 되겠죠. 업종별로 몇 가지 한번 이제 연말이니까 체크를 네. 해볼까요? 그 반도체나 2차 전지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올해 내내 안 좋았고, 반도체는 하반기에 특히 안 좋았고, 잘 올라가던 밸류업, 그러니까 은행 지주사들도 거의 연말에 확 조정을 받고 있고, 조선방사는 좀 조정을 좀 타고 있는 것 같고, 전력기기는 뭐 거의 조정 받다가 내내 또 다시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많이 엇갈립니다. 어떻게 좀 큰 틀에서 막 뭐가 달라지는 움직임들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음. 최근에 이제 몇몇 업종들은 정책, 국내 정책이죠. 모멘텀이 있다가 그게 조금 완화된 부분들, 정책에 좀 힘이 딸린 부분들도 있겠지만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그것 말고도 국내 내수가 좀 더 안 좋아지는 부분도 반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오늘 하는 총재께서도 여러 가지 발언을 했지만 오늘 나온 얘기 중에서 기자들 질문도 그렇지만 빅컷 얘기가 0.25가 아니라 0.5 얘기 이런 얘기들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인즉슨 실제 할지 안 할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번에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내수가 대단히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내수가 안 좋은데 예. 더 안 좋아진. 예, 안 좋아지는데 더 안 좋아지면 실제 나가보면 제가 봐도 다른 업종도 그렇지만 지금 제일 힘드신 분들은 자영업자분들이세요. 일단 일반 직장인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월급 쉽진 나오죠. 않지만 그래도 뭐하지만 이분들은 진짜 제가 볼 때는 와 정말 너무 안타깝다 싶을 정도로 많이 어려워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오늘 후배들하고도 이제 약속이 있고 그렇지만 일부러 취소 안 했어요. 다음에 할까 했는데 연초에 하자라는 걸 지금도 하고 연초도 하자. 왜냐하면 저도 돈을 쓰고 그분들도 그로 인해서 일어섰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이제 어제 신문에가 나온 것 같아요. 연말에 회식 취소하지 마십시다. 그쵸, 저는 그쵸.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우리가 뭐 작은 힘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살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당연히 그 국내 이런 걸로 해서 내수가 안 좋아지면은요. 금리도 더 떨어지면서 금융주들도 이익이 떨어져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팔았을 가능성도 높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제 단순 밸류업의 동력 와카로만 팔았다 그러면 좀 애매했던 게 뭐냐면 현재 있는 그 밸류업을 하는 기업들이 내년 내후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 공시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이 공시를 했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과연 이렇다고 해서 공시를 안 지킬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건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일부는 그것도 맞는 것 같고 대신에 국내 경기 특히 내수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반영해서 그 업종만 팔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또 큰 조정은 또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그렇죠. 있는 것 같고 예, 은행 예. 지주사들 상당 부분 필두로 했을 반영을 때. 했죠. 예. 또 왜냐면 또 떨어지게 되면은 배당의 메리트가 또 반대로 또 올라가 그렇죠.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업종 얘기를 주셨지만 지금은 특정 업종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어. 같고 최소한 연말을 좀 지나서 일단 트럼프의 취임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이 취임을 전후로 해서 각국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는 진짜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기 색을 드러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호황제가 되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것 같아서 어차피 한국 시장에 있는 주도주는 미국이 정책을 또 중국이 정책을 어떻게 갖춰가느냐에 최적화된 주식밖에 없었었어요. 최근까지. 네. 신기술 빼놓고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 트럼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진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날 건데 거기에 최적화된 기업들이 있다면 지수와 무관하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업종이 아닐 것 같고 지수도 아니고 업종도 아니고 기업별로. 기업별로 다르죠. 아니 뭐 방산이라고 다 똑같은 기업이 아닌 거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삼성은 지금 먹여줘도 혼자 못 먹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아니 뭐 만들어주면 내가 다 맡기겠다는데 본인들이 기술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업종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저도 반도체 업종 물어볼 때마다 업종이라 물어보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희가 특정 기업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도 없지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게요. 왜냐면 저도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사님한테 거의 섹터나 업종 이런 걸 이제 막 체크하고 동향 파악을 하고 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이제는 기업에 집중을 해야 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래도 지금보다는 1월에 조금 더 제가 볼 때 선명하게 뭔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방향이니 이런 관련 기업을 봐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지금은 그걸 하기에는 너무 시계가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중국마저도 그렇게 또 이제 예. 시기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신규 투자는 집중을 안 하고 있는 편이고요. 예, 신규 투자는 지금 집행을 미루고 있는 거고 테마주는 아예 거들떠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닌 것 같고 네네네. 그다음에 뭐 해봐야 나중에 영혼은 다 탈탈 털릴 것 같고 그렇잖아도 신경 쓸 거 많은데 그렇게까지 갔다가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물론 이제 매매 잘하신 분들은 하는데 아유,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냥 예, 저는 못하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이제 트럼프도 공약하고 분명히 이제 달라지는 게 있을 텐데 앞에서도 한 절반 정도 이행하고 절반은 또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표현도 써주셨었는데 정작 이제 취임 이후에 뭔가 말을 바꾸거나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또 있을 거잖아요. 더 많고요. 트럼프 일기 때도 바꾼 말이 더 많아요. 예. 말 바꾼 게 더 많은데 그 말 바꾼 게 나쁜 게 아닌 게 결국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쪽이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분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좀 독특한 정치인이시잖아요. 네. 비즈니스맨인데 그렇죠. 그 비즈니스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한테 이득이 돼야 되는 건데 정책을 쓰긴 쓰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공약을 했으니까 내는데 그 내는 공약 자체가 실행을 해봤더니 내 생각하고 다르다 그러면 그 정책을 바꿔요. 그게 트럼프예요. 그래서 중간에 바뀌는 경우들도 많고 또 하다 보니 각 국가들이 협상을 하러 오잖아요. 네. 여러분도 오늘 신문 보셨겠지만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 보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일본이 저렇게 하는데 일본한테 그만큼 때릴까요? 이미 줬는데 협상할 때 유리하게끔 일본한테 해준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손정희 회장도 나서고 그 고인이 된 아베의 부인께서도 부인까지도 나서고 예, 있고.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미 물밑 작업들을 통해서 미국한테 선물을 이렇게 잔뜩 안겨주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선 일본을 그대로 때릴까요? 최소한 다른 국가하고는 차별해서 때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린 데는 또 안 때리고 예, 때린다. 살살 때리고. 예. 아니 분명한 건 트럼프가 원하는 게 이거니까 나한테 잘해준 애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관세를 그 사람 매기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관세는 분명히 하긴 할 건데 기업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나한테 하는 거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다라는 게 그분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지금. 아유, 그렇죠? 참, 그래서 그게 좀 굉장히 좀 골치가 아프죠. 사실은 머리도 줘야 되는데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총리께서 가시나? 안 만나주죠. 총리는. 권한도 없는 총리를 뭐하러 만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 또 했더라고요. 첫 번째 임기 때는 다 나한테 반대하더니 두 번째 임기 때는 다 나한테 와서 친근하게 굴려고 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기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네. 이건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게 일기 때는 본인이 정책을 이행을 못한 것도 있지만 하고 싶었는데 막힌 것도 많았어요. 네. 트럼프라는 분은 일기 때만 하더라도 정치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네. 내 세력이 없었었고 그래서 내가 취임하고 나서도 거기에 있는 강요들을 좋은 분들을 추천받아서 하다 보니 이분들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놓은 정책에 다 반대하셨던 거예요.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농담 아니고 트럼프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매티스 국방장관이 막은 것도 있었고요. 그 그 대선 그 연임 실패하고 그때 의회 폭동 네. 났을 때요? 그 이전에도 한 번 있었었고요. 장난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나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예. 근데 그 얘기를 본인이 하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로지 하나예요. 다 필요 없고 오로지 내가 시킨 거 그대로 할 사람. 내가 할 사람. 그러니까 시장에선 떨죠. 이거 봐. 지난번에는 트럼프가 얘기를 해도 막아줄 수 있는 내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의회가 있었는데 의회도 예편, 그다음에 내각도 예편. 그럼 어때요? 트럼프 말에 더 힘이 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많이 무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서움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내가 먼저 가서 바치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 해주면 안 될까요? 이 정도 해주면 저희는 조금 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게 외교 협상이 되는 거고 그게 트럼프의 무서움이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좀 공백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재벌 총수들이 좀 미국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좀 만나려는 사람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은 좀 들리더라고요. 해야죠. 예. 예. 비즈니스는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또 풀어가야 그럼요. 하는 예. 거고. 이게 제일 좋은 모습은 그분들께서도 달려가시되 정부가 뭐 밀어주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미국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해주고 있다는 이런 걸 더 받아야 트럼프는 되게 좋아해요. 트럼프는 광고 효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에 누가 왔어, 현대차에 누가 왔어도 중요한데 거기에 올 때 같이 가면 더 트럼프한테 면이 서겠죠. 그럼 우린 더 많은 걸 얻어내요. 많은 분들이 이게 굴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그렇거든요. 트럼프의 자존심을 더 세워주고 트럼프한테 뭔가 조금 더 광고 효과를 내주면서 우리는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기업들만 가시면 기업 나름대로 되게 잘 하시겠지만 아쉽죠.
그 효과는 좀 반감되겠죠. 그렇죠. 트럼프는 자기 면 세워주고. 아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또 사실 그 면이 서는 게 또 본인이 어떤 유치하는 그런 투자 자금 예. 또 이렇게 또 면이 그런 서는 것들도 거고, 있을 그 사람은. 거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는 와 역시 트럼프 잘 뽑았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1기 때 했으니까 2기 때는 역사적으로 길이 남으시고 싶은 대통령이 되는 게 트럼프의 꿈 아닙니까? 그러면 위대한 대통령이 예, 되려고. 위대한 대통령이 되려면 묵묵히 일하면 안 돼요. 티나게 일해야지. 무조건 티나야 돼요. 광이 나고 티가 나고 광이 나고 티가 나고. 예. 그래서 일본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 오늘 아침에 예. 소프트뱅크 사장 사진 찍은 거 봐보세요. 네네네. 그죠? 그 막 목덜미 잡고 있던데. 목덜미 잡고 그죠? 돈 더 투자하라고. 그걸 트럼프는 원해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하고 나한테 더 막 잘해줘. 웃어주고 막. 그럼요. 아니, 사업인데 그 정도 못 해줍니까? 자존심 있으면 안 돼요. 이번에 그 손정희 회장하고 같이 그 인터뷰하는 장면 보고 느낀 게 되게 많았습니다. 손정희 회장 되게 이제 여우 같고 손 마사요시 정말 여우 같고 트럼프가 옆에서 투자 더 하라 그러니까 그럴까? 뭐 그러니까요. 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볼게 옛날에 또 이러고 있고. 아베라는 분이 별명이 트럼프 스푸들이었었잖아요. 트럼프의 푸들. 예, 많은 사람들을 조롱을 했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보시는 분들 별것도 아닌 데 있으면서도 자존심 세우는 저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일국의 총리가 예. 그것도 한국보다 큰 나라의 총리가 거기서 그 정도 생쇼했으면 그 사람 속이 좋겠어요?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국익이라고 하니까예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국익이 될 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내가 비록 망가지더라도 그래도 국익이 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자존심 세워서 우리 국가가 잘못된다라면, 그래서 우리 국가 잃는다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그럼 사람들이 국민들이 볼 때 우리 대통령께서는 우리 리더께서는 이렇게 자존심 세우고 잘했어요라고 할까요? 아닌 거거든요. 우리는 수출하는 국가예요. 수출하는 국가는 얼마나 수출해서 잘 되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외교고 중요한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러려면 내 간이든 쓸개 다 빼주잖아요. 전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직장 다니신 분들 안 입고 온 거 많지만 윗분들한테 싫어도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좋은 척 하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본인도 직장에서 그러고 있으면서 일국의 리더들한테 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거긴 더 해야죠. 그렇죠? 광해라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빌어먹어도 내 백성이 소중한 거지 명나라한테 뭐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실리예요. 실리. 그렇죠. 그걸 또 빨리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또 아쉽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긍정적인 효과로 또 다가와야 하는데 왜냐면 아직까지는 그게 불확실성이 너무 기회니까. 많고. 기회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정부가 돼서 이미 트럼프한테 날아가서 뭔가 했었으면 우리한테도 너무 시장 부정적으로 안 볼 거예요. 우리도 협상을 할 거고 그러면 우리도 안 맞지는 않겠지만 몇 대 얻어 맞겠지만 그 정도는 아닐 거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한테 선물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다른 기회. 항상 트럼프가 됐든 누가 됐든 바뀌면 악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회도 공존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기회가 우리가 있기 위해서는 외교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쉬움이 있죠. 다음 월간 이선협은 2025년입니다. 그러네요. 2025년 1월호는 그러면 트럼프 취임 전에 하는 게 나을까요? 후에 하는 게 나을까요? 취임식 하고 한 2, 3일 뒤에 하는 게 낫겠죠. 왜냐면 1월 말쯤에. 첫 번째 행정명령이 나올 거니까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의도를 더 잘할 수 있어요. 그 이전에 지금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요것만 가지고 시가를 100% 읽기가 어려운데 내가 딱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게 가장 상징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럼 방법도 협상 방법도 하고자 하는 의도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보면 많은 기회가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트럼프는 본인이 취임하자마자 뭐 첫날에 그러니까요. 뭐 하고 일주일 안에 뭐 이것도 엄청 얘기를 해놨기 얘기하고 때문에 있으니까. 예. 그럼 한 1월 한 23일 예. 뭐 요즘 한번 예, 또 좋습니다. 우리가 하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 목요일에 드디어 우리 이선엽 이사님이 와이즈 클럽에 등판하신다는 거. 이건 이제 고정 댓글 참고하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또 와이즈 클럽 때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